자, 그러면 645쪽에 집행 개시에 관한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 보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말이에요. 보증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이 등기 자체는 경매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늦게 했다라도 경매 자체는 못 시키기 때문에 소송을 결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기 자체는 경매권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럼 경매권이 등기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이거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소액사건 심판법이 뭐냐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특별법인데 요 소액사건은 원래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독 판사의 관할하에 한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만약에 보증금액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납니다. 바로 지급해라고 판결 나가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이 판결이 기초하에 이제 경매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판결이 기초하에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라고 불러요. 판결이 기초한 경매. 이것을 강제 경매를 한다. 그러면 저당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 있죠. 이것을 담보권 실행매라고 하는데 담보권 실행매를 임의 경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판결이 기초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법원에 가서 이제 경매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판결이 기초하여 경매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럼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주택 인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인도를 해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법 계약편을 공부하면서 쌍무계약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럼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요. 채무가 서로 결련돼 있습니다. 채무의 결련성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죠. 쌍무계약은.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 맞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 갖고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죠?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 이것이 이제 보증금 반환이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를 넣는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이행 지체에 빠져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변제 기한이 넘었을 때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원래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행지체 임대인을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먼저 해버려야 되죠. 그래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 넣을 수 있음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특별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주택인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쌍무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경매 넣을 때는 인도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이건 미리 했는데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야 되죠. 이거 배당금 받아놓고 인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임차권은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시에 경락으로 일단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단 보증금 모두를 변제받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리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존속기간 보호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존속기간의 보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죠.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네요.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 얘기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하니까 1년 뒤에 집을 줘야 된다. 반드시 1년 뒤에 벼줘야 된다. 임차인이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하죠. 그럼 임차인은 이제 1년 뒤에 나 나갈래 하면은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살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1년 더 살아야 되겠어. 그럼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1년 더 살래. 그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최단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겠죠. 이 얘기는 임차인은 월세가 발생되고 있으면 월세를 정당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관련해서 묵시인신을 인정하고 있죠. 그럼 묵시라는 말은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묵시인데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예요. 2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묵시갱신이에요.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2달 전이죠. 이때까지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나갈래. 이런 통지 안 해버리면 계약은 묵시로 갱신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2달 전까지 거절 통지했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인이요, 계약 만료 1달을 남겨놓고 야 보증금 3천만 원일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정당한 거절 통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묵시로 갱신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가 끝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2년으로 본다. 그러면요, 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게 없고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묵시갱신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해버렸잖아요.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했잖아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3개월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규정이죠. 그죠? 묵시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거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을 줬어요. 이거 이익의 차임 연체 아니죠.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그래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서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갖고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2년으로 정해갖고. 근데 임차인이 1년 살고 나서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나 3개월 뒤에 나갈 거니까 그때 보증금 돌려도 이렇게 합니다. 해지 통지를 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해야 될까요?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계약의 대원칙.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다 지킬 의무가 있죠. 원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묵시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수록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 지켜야 되죠. 그럼 우리가 실무상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죠. 묵시갱신이 안 되게. 재계약서를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대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갱신 요건을 봐야 되겠죠?
계약갱신 요구권. 자,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게 이제 작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떠들썩했었는데, 임차인의 권리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건 6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럼 지금 같은 기간인데요.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이거. 그럼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죠.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임차인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거절 사유라는 게 9가지죠. 주임법은 9가지 거절 사유가, 상임법은 거절 사유가 8가지죠. 8가지. 주임법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임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했다든가 쌍방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가, 다음에 임차인이 임의전대를 했어요. 임의전대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로 임차인이 파손했어요. 경과실은 아닙니다.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럼 거절할 수 있고, 일부나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기타.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이런 계획을 고지했어요. 그 계획에 따르거나 아니면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거 대부분 철거한다, 다음에 재건축한다, 이때는 역시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사유 이게 참고해 두시고, 자, 이게 임대인이 이제 내가 직접 살 거거든, 그러니까 갱신 안 하겠다, 나가라, 이럴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포함입니다. 이들이 거주한다. 그럴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이거 이 얘기 아닙니까? 직계란 말 아시죠?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계시고 조부모가 계세요.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게 직계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내 밑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직계 비속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서 위로 올라가면 직계 존속, 밑으로 내려가면 직계 비속입니다. 옆으로 뻗어가는 것을 반계라고 그래요. 반계. 그러면 임대인의 형제 자매가 거주하겠다. 반계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계 존비속이나 자기가 거주하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위반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액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은 3개월분 환산차임, 환산차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임차인이 마지막에 냈던 이제 3개월분 그 임차료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산해요. 그래서 그 3개월분 이게 그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월세하고 임차인이 냈던 월세 있죠. 그 차액분의 2년분 이거, 또는 임차인이 이사비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 이사비 같은 거, 그 손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이 손해배상할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만 허용합니다. 1회를 허용한다. 1회.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 2년 했어요. 그리고 묵시갱신이 된 거예요. 또 묵시갱신이 됐어요. 임차인이 6년, 지금 6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요. 이제 그만 살고 나가라. 그럼 갱신 요구해버리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회만 허용한다. 1회만. 그러면 이렇게 갱신료로 갱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으니까 월세나 보증금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증언한 범위 내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감이 가능합니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묵시갱신은 이거 증액이 안 됐죠. 그죠? 근데 갱신요구로 갱신하는 거니까 이건 증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건 묵시갱신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똑같이 갱신요구로 갱신했거든요.
임차인이 갱신해달라고 해서 뗐었어요. 그래갖고 갱신해줬어요. 근데 해지도 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이. 묵시갱신과 같이.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통지를 받으면 역시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 해지 규정 있잖아요. 이게 당최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법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거. 지가 좋아서 더 살겠다고 떼써갖고 갱신해줬는데 이제는 또 나가겠대. 이런 변덕스러운 이런 걸 법이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묵시갱신은 좋다 이거죠. 해지를 인정한 특별 규정을 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가 좋아가지고 더 살겠다고 갱신해달라고 떼써갖고 갱신했는데 해지를 한다? 뭔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해해 두셔야 되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던 갱신이후로 갱신이 됐던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실무에서요 임차인들 굉장히 좋아졌어요. 솔직히 이게 실무에서 어떤 일이 자주 있냐면요, 그 아파트 분양받았잖아 임차인이. 그럼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점이요 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3년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주임법이? 그럼 결국은 2년 처음에 살고 그 다음에 2년 중간에 다시 묵시갱신이 되든 어쨌든 묵시갱신이 안 되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 그러면 2년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요 규정이 딱 들어오면서요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시점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도에 지금 임대인이 빼갖고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중도에. 근데 이 집이 빠지느냐?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요. 여기 빈집들 엄청 많아져요. 다 일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죠? 그럼 이게 중간에 빼갖고 나가라 하면 이게 집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럼 보증금 받아가지고 잔금 납부하고 입주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집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갱신 요구해버리는 거죠 임차인이. 그럼 갱신 요구를 해버리면 계약서를 새로 썼다 하더라도 이건 갱신 요구권 행사한 거니까 결국은 언제든지 해지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개월 뒤 임대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요 임대인이 배째라 이거지. 니 빼갖고 나가든 말도 알아서 해라. 그래버리는 거 그냥 이게. 그럼 결국은 착한 임대인은 대출약도 받아갖고 빼줍니다. 집이 안 나가도. 그죠? 근데 그런 임대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차인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러한 이제 그 역효과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솔직히. 자, 그럼 좋아요. 갱신 요건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작년 이제 32회 때 이 부분이 출제가 예상이 됐었죠. 그래갖고 이제 묵시갱신과 비교해서 반드시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갱신 요건을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임차권의 승계 규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648쪽인데 요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요. 이거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가 뭐냐면요.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에는 혼인신고 못한 법을 얘기합니다. 처가 있는 남편인 처가 딴 삶을 차렸다. 이것은 부적관계 내지 내연관계지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임차권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임차권에 대해서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어요. 무자식 상팔자. 그러면 가정 공동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속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임차인이 돌아가시면서 월세 못 내갖고 보증금 다 까먹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포기는 임대인에 대하여 한 달 내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원래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승계 포기는 한 달이죠. 그래서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그냥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달 내 반대 의사 표시 안 해버리면 그대로 승계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다 떠안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임차권의 승계였고요. 그러면 이제
차임 등의 증감 청구인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증액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죠.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월차임과 보증금이 적정치 않게 됐다. 장래에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증액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을 뿐이지 감액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감액 제한은 없죠. 그리고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20분의 1을 초과 못한다. 그럼 20분의 1을 프로테이지로 한 사람이 이거 몇 프로예요? 5%죠. 그래서 이게 5% 룰이에요. 5% 룰. 그러니까 5%를 초과해 증액하지 못합니다. 5% 제한. 이렇게. 자,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5%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조례로 달리 정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율 제한하는데 이때는 연 1할. 연 1할은 연 10%죠. 1할이 10%예요. 그래서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에 2%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럼 현재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 1.25%죠. 여기다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3.25%죠. 그러니까 연 10% 또는 3.25% 중 낮은 비율이니까 지금 현재는 연 3.25%를 초과해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됐다. 이것은 전부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무효니까. 이건 편면역 강행기준성을 띠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모두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의 승계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의 승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의 승계. 그럼 임차권의 승계하고 우선 변제권 승계는 틀린데 요 우선 변제권 승계 규정은 금융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 들어왔거든요. 금융기관만 우선 변제권 승계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만. 그럼 이게 왜 들어왔냐면요. 우리 대법원이 어떤 판결이 나갔냐면요. 채권자 있죠. 일반 채권자. 임차인한테 돈 빌려주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버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느냐. 일반 채권자가. 이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만 승계하는 거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특별 규정을 두게 됐는데 우리 그 은행에서 전세금 같은 거 대출받고 지금 현재 많이 임차인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저리로 빌려주는데 채권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전세금 대출을 할 때 뭐 보증서 끊긴 끊는데 어쨌든 채권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금융기관은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받았다. 그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를 하게 돼요. 우선변제권을. 그래서 금융기관만 우선변제권 승계할 수 있다. 일반 채권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두세요.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임차권의 승계하고 우선변제권의 승계는 차이가 틀린 거예요. 임차권의 승계라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자체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우선변제권의 승계였고,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이라고 650쪽에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요 주택 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열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할 수 있냐면요. 확정일자 부여기간 확정일자를 찍어주면서 기록을 남겨요. 임대인 누구고 임차인 누구고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고 계약기간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여기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해관계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주로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면 그 주택등기부 있죠. 주택등기부에 나타난 자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이들이 이해관계인이야.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료의 정보, 자료의 제공,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죠. 이자는 이해관계가 명백히 않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자는 그때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까지는 요청할 수 없어요. 확정일자 언제 되었고 입주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 당사자 인적사항 정보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 요구했는데 직접 거주하겠다고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임차인은 거기 지금 임차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자는 쫓겨난 임차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정보 제공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이걸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니다.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652쪽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나오는데 그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냐면요. 이거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소액임차인. 지금 현재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주죠. 이걸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지금 현재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예요. 둔다. 이건 필수기관이에요.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이 하고 위원회 수는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일단 구성을 해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당연히 2년이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그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그때 법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전국제로 확대하면서 법제화 시킨 제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특공사 지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감정원이었죠, 여기가. 여기 사무소에 둔다로 돼 있어요. 필수기관이에요. 이 세 군데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 뭐 수선에 대한 분쟁, 보일러 파손인데 누가 비용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런 분쟁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에요. 그럼 위원장 호선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끼리 쫙 앉아가지고 누가 관장할래? 그 얘기예요. 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수도 되게 많아요.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임기가 특이하네요. 원래 위원들의 임기는 전부 2년이었잖아요. 다 2년이었는데 여기는 3년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내에 분쟁 조정 마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조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 조정안에 대하여 14일입니다. 14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의 표시를 안 했다.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수락하겠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이런 의사표시를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요. 조정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행력이라는 얘기는 이거 나중에 이 조정안이 나와서 수락 다 했는데 만약에 이걸 이행 않는다. 그럼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 안 해버리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다음 이제 분쟁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조정사항은 이 정도.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도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들어갈까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2002년도였죠. 월드컵이 있다네. 이때 제정이 시행됩니다.
2002년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였나요? 일단. 그래서 2002년도에 제정 시행됩니다. 그럼 상임법은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주임법을 골자로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임법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들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차이점들을. 자,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주임법과 아주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아주 결정적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 임대차에 하나 적용합니다. 그럼 임차에는 사업자 등록 꼭 돼 있었다는 얘기고 영업목적 임대차에 돼요. 영업목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영업목적이 되니까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적용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적용이 되느냐? 교회는 영업목적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영업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적용이 없어요. 이때 누가 또 물어보시대. 그럼 무당집은 어떻게 되냐고. 참네. 무당집은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뭘로 사업자 등록하나? 이게.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으면 보호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주된 부분은 영업료로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미등기 상가 전세에 적용됩니다.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예요. 적용이 없죠, 당연히.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 그다음에 이거는 법인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근데 극소수의 반대 견해가 있긴 있는데 뭐 판례도 법인도 이거 허용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 부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일단 적용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은 특이한 게 뭐냐면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적용 안 하고 일부만 보호하겠다, 이런 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는데 그게 이제 넘어간다 그래갖고 일단은 일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에. 그러니까 전면적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로 와야 돼요. 이 금액 이하로. 이것도 월세에다 곱하기 배가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환산보증금. 환산합산보증금이라 저는 부르는데, 그럼 환산합산보증금이 보증금에다 월세 곱하기 배가에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서울이잖아요. 9억 이하로 와야 돼요. 그래야 전면적인 적용이 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원역은 6억 9천 이하야 되고요. 광역시 있죠. 여기는 5억 4천 이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 금액 이하로 와야지만 상임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원에 올라가는 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지역들은 기타 지역 내려갑니다. 이건 이제 주임법과 똑같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월세에다 곱하기 배가하여 합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금액은 전체를 다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금액은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9억, 서울은 그냥 기억했죠. 9억이고 이게 6구 54 아니에요. 6구 54. 과밀억제 운영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7이에요. 37. 37. 그래서 6구 54, 37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임대차다.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 3억에다가 월세가 700만 원 있었다. 그럼 이 임차는 환산하면 얼마 나와요? 3억 7천 아니에요. 10억입니다. 이거. 3억에다가 700만 원 곱하기 100하면 7억 됐죠? 7억. 그러니까 10억이 된 거죠. 그럼 이 임차에는 10억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호가 되지 않아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일부 규정만.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었죠. 근데 상임법은 보증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점을 이해해 두시는데 그러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어떤 규정을 보호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저는 정리해 봤는데 우리 교재에 지금 요 내용이 655쪽에 있다고 지금 메모돼 있죠? 저 위에. 그 655쪽에 보면 그 박스 처리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적용 범위라고 돼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박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요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지금 환상 9억 이하의 전면적인 적용이 되죠. 근데 요 10억이 된 임차인,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한테 적용하는 규정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요 규정을 보호받아요. 요 임차는. 그래서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건데 이 표준계약서 규정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표준계약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임시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는 아주 그냥 이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갖고 작년 9월 29일이죠. 작년 9월 29일서부터인가 1년이죠?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연체한 걸로 보지 않겠다. 임시특례 규정인데, 그래서 요 규정도 이제 전면적인 보호를 일단 요거 임시특례도 보호받는데, 이거는 뭐 한시적 규정이니까 뭐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게 요 규정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 감염병 등 영업제한 폐업 시 해지 규정.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초유의 인류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어요, 지금. 그래갖고 여러 가지 지금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내놓고 있는데,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 제한을 받은 거예요. 총 3개월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가지고 폐업을 해버렸다, 사업을.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해지 통보를 해버리면요,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감염병 등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 시의 해지 규정, 이것도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는데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라고 암기합니다. 대권 3기 요구 표준. 그래서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건 암기표에 없어요. 대권이 뭔지 알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요. 그래서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과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 시 해지 규정 같이 보고요. 이게. 그 다음에 갱신 요건 규정, 요구,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요것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은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자, 이제 대항력을 봅니다. 그럼 대항력은 역시 이제 주임법과 지금서부터 비교를 쭉쭉 해 나가는데, 주임법과 구조는 똑같아요. 이거는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아니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다. 그럼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건 사업자 등록이다. 그럼 이 상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자, 대항력 규정, 주임법과 구조는 똑같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 규정입니다. 우선 변제권. 이거는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대항력이 임차인에게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는데 확정일자 찍는 곳만 틀려요. 주임법은 그 공증인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 다 인정했죠. 근데 상임법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할 때, 하러 갈 때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고 확정일자 찍고 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할 세무서장이다. 요게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배당금, 경매 넘어갖고 배당금 수령할 때는 상가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우선 변제권의 구조 똑같습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권 구조 있죠? 지금 657쪽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최우선 변제권의 구조도 주임법과 똑같다. 그래서 경매 등기 전까지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고요. 보증금액이 소액 보증금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일단 이때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상가는 서울의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야 되고요. 이 중에서 2,200까지는 해주고요. 과밀억제 원역은 5,500만 원 이하라면 1,900까지는 해주고요.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라면 1,400까지 해주고요.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주임법과 똑같이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주임법과 똑같죠. 근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 서울 금액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소액 임차인을 정할 때도 상가는
월세에다 곱하기 배가요. 합산한다는 얘기죠. 주임법은 월세를 안 따졌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네. 이것도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주택임대차예요. 서울은 1억 5천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줬죠. 그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주임법은 월세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서울 소재 주택이었는데 보증금 1억 5천에다가 월세가 1,0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도 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에요. 지금 현재 펜트에 살고 있는 분이죠, 이거. 그래도 소액임차인이에요. 영세민이랍니다. 영세민은 아닌가? 어쨌든 소액임차인이에요. 근데요, 상가는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 6,500에다가 월세가 단돈 10만 원만 있었다. 그래도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언제나 따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서울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요.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5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럼 이 임차는 소액임차인 맞죠? 여기 50만 원 곱하기 100하면 5천만 원 됐고 보증금 5,500이니까 둘이 합치면 6,500이에요. 딱 들어왔죠? 딱 들어왔습니다. 이 상가 경매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 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얼마예요? 2,200? 그렇게 쉬우면 제가 뭐하러 물어봤겠습니까? 이게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500만 원 받아가야지 왜 2,200 받아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최우선 문제 해주는 금액은 이쪽 금액보다 보증금이 적어버리면 그 금액이 한도죠. 그러니까 1,500이에요. 내가 두 번째 물어봤던가요? 똑같은 질문을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거죠. 시험 볼 때까지 나는 틀린다. 끝까지. 시험이 안 내니까 다행인데 이쪽 금액보다 적어버리면 그 금액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1,500이죠. 그러니까 월세는 소액임차인 아니냐 따질 때만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임차권의 등기명령제. 이거는 두 법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제 보증금을 돌리지 않는다. 단독으로다가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고요. 이미 취득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상가 이거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하든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이후 임차에는 최우선 면제권이 없죠. 똑같아요 지금. 다음에 확진일자 찍었다. 그럼 우선 면제권은 인정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주임법과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보호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교재 659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PPT를 우리 교재 순서에 되도록이면 맞게 그대로 지금 현재 맞춰드리고 있어요. 이게 보시기 불편할까봐. 자, 그럼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이제 주임법과 구조는 똑같죠. 최단기간 이건 1년 보호하고 있죠. 주임법은 2년이죠. 그래서 1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차가 끝났더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대로 임대차형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요건 상인법에도 있죠. 갱신요건이 있는데 이게 상인법은요. 계약 만료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요. 이건 1개월이죠. 주임법은 2월이었죠. 그래서 1개월까지 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8가지 거절 사유가 있는데 2기 차임연체였죠. 주임법은. 상가는 3기 차임연체해야 돼요. 그래야 거절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죠.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쌍방에 상당보상했다. 임의전대했다. 고의 중과실 파손했다. 일부 전부 멸실되어 임대차 몫을 달성 없다든가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대부분 철거할 계획을 알렸다.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였어 다시 한다. 재건축 대부분 철거한다. 그럼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영업하겠다고 임대인이 이렇게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상가는 최초 임대차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포함을 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10회가 아니에요. 10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에게 하자가 없다면 10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그 사이에 빼란 얘기죠, 이거. 그죠? 10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가 안줘야 되는데, 임대인은 당연히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을 할 수 있죠? 올릴 수 있겠죠. 그지요? 그럼 여기는 주임법과 달리 해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맞죠. 이게 논리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가지고 갱신해달라 떼쓴 거예요. 임대인이 해줬어요. 대신 월세 좀 올려. 해갖고 했거든요. 이제 영업이 안 된대. 나가겠대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해지가. 그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임법은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도 해지권을 인정했죠, 임차인에게. 이게 맞죠, 사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되죠. 주임법은 갱신 요구에 따라도 해지할 수 있는데 상임법은 안 됩니다. 자, 이거였고요. 이거 32회 때 이거 또 잠깐 또 제가 잘난 척을 좀 하면, 이게 민법에서 제가 이제 단맞추러 가갖고 이제 항상 민법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우리랑 겹치는 게 이제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민법을 어떻게 냈나 하고 이제 제가 확인해 보는데, 작년 32회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상가 목적물을 중과실로 파손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에서 이렇게 냈죠, 이거. 지금 이 질문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근데 작년 민법 문제에서 이걸 출제했는데, 그 민법 교수님이 이걸 맞는 걸로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갖고 민법 교수님한테 이거 맞아? 저보다 나이가 좀 덜 먹었기 때문에 맞아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은 원래 이거 행사할 수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해봤어 이거? 그랬더니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냐. 글쎄, 나는 순간 수업할 때마다 난 그랬거든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목적물을 중과실로 파손했거나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라도 이건 행사할 수는 있다. 거절 사유일 뿐이다. 이건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이거는 거절 사유일 뿐이다. 행사할 수는 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민법 교수님이 맞다면, 이 질문이 맞았다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산업인력공단 발표했죠. 이거 잘못됐다고. 그죠? 이건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야. 얼굴에 철판을 깔고 3기 차임을 연체했을지라도 갱신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의미는 없지만 이거 계약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냥 3기 차임 연체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건 거절 사유일 뿐이다. 갱신 요구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럼 참고하시고,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낸 적이 있어요. 2기 차임으로 내놨죠. 이게. 근데 3기 차임 연체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거절 사유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갈까요? 그럼 묵시갱신. 묵시갱신은 이거 주임법과 구조는 똑같은데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숫자만 차이가 있죠. 주임법은 6월에서 2월이었죠. 근데 임대인이 6월에서 1월까지 사야죠. 이거는 또 갱신요건과 똑같이 6월에서 1월. 상위법은 다 6월에서 1월이에요. 주임법은 6월에서 2월이고. 거절 통지 안 했다. 묵시갱신하고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임대차 준속기한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방적으로는 이거 증액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언제든지 임차인은 역시 해지할 수 있고요. 이거 3월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 임차권은 임차상가에 대한 경매 시에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주임법과 똑같죠.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임법과 똑같고요. 자, 다음에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인데 이거 증액 제한은 프로테이지는 5%라는 건 똑같아요. 주임법과. 근데 숫자의 표현 차이가 있죠. 상가는 증액 제한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주임법은 20분의 1이었죠. 20분이나 100분의 5나 똑같죠. 5% 제한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1년 내 증액 다시 못하고요. 그 다음에 차임 전환할 때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주임법은 연 10%였죠. 1할. 근데 이건 1할 2푼이에요. 상가는. 또는 한국은행 공시금리 이건 곱하기 4.5예요. 주임법은 더하기 2%였죠. 원래 주임법도 곱하기였어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지금 자연수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해버리면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더하기로 해놓은 거예요. 상위법은 여전히 곱하기 4.5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공시금리가 현재 1.25%라고 했죠. 곱하기 4.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는 12%.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곱하기 4.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숫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승계 있죠. 이거는 주임법과 상위법이 똑같아요.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다.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이거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죠. 이게 권리금 계약이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시효에서 걸려요.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돼요. 권리금 지급 방해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자가 월세를 잘 내는지, 자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보 제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이건 또 협의하죠. 협의하에 정한 이거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 권리금에 대한 기준도 고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이에요. 그럼 상가나 주택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권리금은 상가거래에 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 그러나 이제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뭐 할인마트들, 준대규모 점포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여기 들어간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은 지금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데 전통시장에 들어간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받아요. 다음에 임대인이 국공유재산이었다. 그러면 이거 권리금 보호 안 합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주의할 점은요.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 권리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돼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된 임차인은요. 권리금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3기 차임연체예요. 그래서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할 때 임차인한테 절대 3기 차임 연체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어도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연체 금액이 없어요. 적이 있어도 갱신요건 거절 사유예요. 나아가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보호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3기 차임을 연체하면 절대 안 돼요. 상가는. 그래서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었어요. 그럼 권리금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럼 권리금 보호 규정이었고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역시 이건 주임법과 똑같은데 법무부에 이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서 법무부에 두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하는데 이게 위원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주임법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에서 15명이었죠. 근데 상가는 10명에서 15명이에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우리 법안 담당하시는 법무부 담당께서 담당 법안 하신 그분께서 이게 숫자가 좀 헷갈린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9명 이상 15명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10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물론 2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이거 주임법과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지부, 토지특공사, 지사, 다음에 한국부동산의 사무소에 둔다고요. 시도에는 둘 수 있고, 위원장 호선 5명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3년.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 안 해버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상임법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임법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지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상가는 3기차 임연체제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이거 신설한 내용. 그 해지 부분에 같이 메모를 해두시는데 또 감염병 등 총 3개월 이상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거예요. 영업제한 등을 받았어요. 총 3개월, 총. 그러니까 띄엄띄엄 제한에도 합쳐서 그렇게 따지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총 3개월 이상의 영업제한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차인께서 이거 영업 못하겠다 해갖고 폐업해버렸어요.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죠. 임대인이 나 해지하겠다.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지 통고해버리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은 3개월 경과 시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건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는 건 묵시행심과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영업 제한 받았고 폐업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신설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 메모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전대차에 대한 준용 규정이 있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전대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인 보호 규정이 특별 규정들이 있는데 전차인은 적법 전차인을 얘기하는데 임차인은 계약행위 요건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다음에 증액 제한 규정.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율 제한 규정. 3기 차임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이 규정 전차인도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표준계약서 규정 있죠.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역시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국토부 장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시고 나머지 있잖아요.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빠진 것 같아요. 상임법에서 지금. 그러니까 주임법과 똑같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해관계에는 이거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재 아무리 뒤져봐도 요 내용을 못 찾았어요. 뭐 거기 비교는 해놨는데 관할 세무서라고 있긴 있는데 확정일자 어떤 그렇게 있는데 정보 제공 이해관계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임법과. 임대차기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거 반환 소송 있죠. 이거 주임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권을 준용하고 경매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인적을 집행개시 요건하지 않는다는 거, 상가인도 필요 없다는 거. 단 배당금 수령할 때는 인도해줘야 되고 경락으로 소멸한다. 이 내용은 했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편면적 강행유격선을 띠고 있는 건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상임법 내용이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기억만 살려드리면 서울은 지금 9억 이하에 전면적인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에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증금 예를 들어서 3억에다가 월세가 700이 있다면 요 임차에는 환산했을 때 10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부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 임차인이 보호되는 규정이 대권
3기 요구 표준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그러니까 대학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했던 규정과 감염병 등으로 영업 폐지로 인한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이것도 보호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 규정,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죠. 권장할 수 있다. 요게만 보호가 돼요. 그럼 나머지 규정이 보호가 안 되는데,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규정이 뭔데? 거꾸로 한번 기억해 보자 이거죠. 요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는 규정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게 우선 면예권이에요.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면예권.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정 안 합니다. 나아가 증액 제한 규정 있죠. 월세 전환 시일 제한 규정. 보호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네요. 요 임차인이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요. 그럼 갱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갱신해줘요. 월세 올리는 거 5% 제한 안 받는다는 얘기죠. 700만 원에서 갑자기 1000만 원 올릴 수 있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증액 제한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 요 규정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규정들이에요. 그 밖에 뭐 존속기간 보호, 1년 후 본다. 이런 거 보호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권 3기 요구 표준을 꼭 암기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요거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우선 면예권, 증액 제한 규정 이런 것들 존속기간 보호, 등기 명령제 인정 안 한다는 거.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경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